175.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조직 내 적대감을 시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3년에 워싱턴 DC로 여행을 가서 밥서터와 그가 추천한 외교 및 안보 관련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DC는 저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국가안보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인사들과 단 하루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일리노이 대학에서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회로 보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관심을 보였고 제 의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샴페인에서 교수로서 제 역할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저는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몇 년 동안 어디로든 여행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갇혀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워싱턴 DC로 이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샴페인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모든 기회가 막다른 골목이었죠. 이 기간 동안 워싱턴 DC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연구자 및 정부 관리들과 교류한 것이 저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외교관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태도를 취하고 벨트웨이 내부자들의 스타일을 흉내냈다면 그들은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176.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면 더 많은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직접 목격한 부패와 범죄의 역겨움을 느꼈기 때문에 CIA나 국방부의 유일한 매력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부패에 맞서 싸우려는 소수의 용감한 개인이 그 기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락한 직장을 얻기 위해 기존의 규범에 순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진로를 택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 17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연방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소 순진했던 것 같고 그 일자리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도 없었지만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모색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보안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복하는 대신 군과 정보기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비전통적 위협,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이러한 아이디어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온라인 신문인 트루스아웃에 기고한 그래서 광범위하게 읽히면서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로클리어 제독은 2013년 하버드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기후변화에 대해 토론했고 제가 제시한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7. 원인과 결과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논쟁의 대부분은 위험한 지구공학, 탄소 거래 및 기타 사기 행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트루스아웃에 실린 이 글은 2012년 10월 제가 존 페퍼와 공동 집필한 태평양 중심축에서 녹색혁명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외교 정책 전문지 포커스에 게재한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후변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완전히 재편된 미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안보에 관한 혁신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제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안보에 대한 정의도 포함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3년 대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국가의 분열을 현 체제에서 간과된 핵심 안보 문제로 논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기업이 기꺼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분쟁에 끌려가 수년간 처벌을 받았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보안의 정의에 대해 타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독특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3년 봄 시카고 일본 영사관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2003에서 2004년 짧은 기간 동안 일본과 상당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청중을 대상으로 178 연설했고 총영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워싱턴으로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류에 다시 합류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 재단으로부터 일본 문학에 관한 책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어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제 책의 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몇 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습니다. 도쿄에서의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벤자민은 우리가 살던 쿠니타치의 작은 집에서 매우 즐거워했고, 스문이는 동네의 젊은 일본인 엄마들과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셨던 혼다 히로쿠니 도쿄대 교수님은 진보적인 커뮤니티의 친구들을 소개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희는 벤자민과 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놀았고, 벤자민을 지역 유치원에 보내면서 일본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18세기 일본 한문 서사의 영향에 관한 책에 3장을 썼고, 도쿄대 지도교수인 나가시마 히로아키와 신지 노부히로와 만나 작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일문학 교수로서 다시 제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개념이 다시 떠오르면서 원고를 정리해 2011년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가을에 일리노이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조교수로 복직했는데, 공식적으로 임용기간이 2년 뒤로 미뤄져 2004년에 3년차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개의 수업을 배정받았고 179 교수회의에 다시 참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더 이상 학과에 일원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다른 교수진들과 가끔씩 만나면서 다시 편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학계, 동료들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미국의 엄청난 정치적 혼란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놀랐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문제를 명백한 토론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몇 안 되는 교수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보낸 세월이 제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보낸 세월 덕분에 가족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으려는 미국 이데올로기의 왜곡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3년 가을은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처음으로 짧은 설명을 쓴 해이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름은 빼고 큰 윤곽만 5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했습니다. 저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아버지, 형제에게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편지를 받았다고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나 오빠로부터는 명확한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와 오빠와의 대화에서 그들은 제가 쓴 글을 읽기는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에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따로따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미 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의도적인 대화에 창이 닫혔고 오빠는 다시 제 이야기에 구멍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7년이 되자 오빠와 아버지, 여동생 안나는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뒤에서 의심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그들에게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180. 저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기사 초안을 작성했던 일리노이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프랜시스 보이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로스쿨의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대학 직원들에게 다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았기 때문에 제 질문이 그녀를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부시 행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하면
나는 그가 나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보일은 저와 현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일리노이 대학에서 제가 동정심이 없는 보직 교수로부터 부당한 종신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어떤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보일이 저를 옹호해준다면 이 커버 스토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일이 최소한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04년 봄에 제3년차 검토위원회에 있던 데이비드 굿맨을 만나 제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보일은 굿맨이 저에게 유일한 문제는 출판물 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상당한 양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04년 봄, 재임용이 거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제 미래에 대한 논의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한국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보적 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였는데 그는 제게 자연스러운 동지가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1997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커밍스가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저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저에게 뉴욕타임스의 시사 관련 글을 자주 기고하던 스탠리 피시 영문과 교수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커밍스에 따르면 피시 교수는 제가 향후 취업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시 교수는 짧고 난해한 이메일을 통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저와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고상한 180일 사람이 제 이력서를 보고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저와 그토록 멀리 떨어져서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했을까요? 저는 나중에 FBI와 다른 기관의 그러한 권고에 대한 선례를 조사하고 제가 생각하는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거부한 것은 아마도 권고의 내용에 따라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신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와의 모든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현재 일련의 국가안보 지침에 따라 미국 내 활동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내용은 기밀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연방수사국이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페스트라이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성격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저 XXXX 요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FBI 요원이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귀하와 페스트라이시 교수와의 모든 구두, 서면 또는 기타 형식의 상호작용에 적용됩니다. 182. 다음은 페스트라이시 교수의 미국 내 활동과 관련된 주요 제한 사항입니다. 페스트라이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저와 상의해야 합니다.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FBI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미국 내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도 수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의 업무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보상도 제공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FBI의 허가 없이 공식적이거나 구속력이 있는 어떤 형태의 고용, 기관 소속 또는 기타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FBI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그의 경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FBI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미국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사진 촬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패스트라이쉬 교수는 명시적인 승인 없이 기관 협력, 업무 계약, 연구 프로젝트, 교육 이니셔티브 또는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안에 관해 장시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183. 이 민감한 국가 안보 조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모든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18USC 별표 2709C1에 따라 FBI가 이 서신에 기술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범죄 대테러 또는 방첩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교 관계를 방해하거나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USC 별표 2709C1 및 D는 귀하 또는 귀하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서신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사람 외에는 이 서신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은 저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조짐이 보였어요. 저는 일본 센슈 대학의 인터넷 기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카모토 모토코 교수와 18세기 일본 문학 TH에 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카모토와 자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쿄로 초대하여 우리가 계획한 프로젝트에 대한 일련의 회의를 진행했고 향후 센슈 대학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까지 했습니다. 2004년 4월 저는 사카모토 교수님과 다른 교수진들을 만나기 위해 3일간 센슈 대학으로 날아가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안내해준 젊은 일본 학생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사카모토 184 교수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18세기 중국 소설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저의 연구 TH에 대해 이야기하며 향후 학술적 협력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센슈 대학에서 제공한 일본 여행 경비로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 교수진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일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주 만에 전체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사카모토 교수에게 상세한 감사 편지를 썼지만 일본에서 나눈 대화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듯한 간결한 답장만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조교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조교는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는 말만 하고는 제 이메일에 아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도 얻지 못했고 프로젝트에 투입한 많은 시간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일본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면 10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2004년 봄 제3자를 통해 제게 전달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제 경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본인 교수나 브루스 커밍스의 노력보다는 국무부의 콜린 파월과 중앙정보국 CIA의 조지 테닛 그리고 국방부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전 세대에서 185 살아남은 수준 높은 인물들이 정부 실무진에 다시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의 순간은 현실이었지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시를 지지하는 세력은 강경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기 위해 가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4년 5월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들이 이끄는 부시 2기 정권으로의 전환은 이미 결정되었고 미국에서의 제 경력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제 사례는 놀라웠지만 데니스 쿠치니치나 론 포리 하원에서 영구적으로 쫓겨난 방식이나 레리 윌컷은 같은 인물이 국무부에서 쫓겨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4월에 시작된 데니스 쿠치니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데니스 쿠치니치는 론 폴과 함께 부시 행정부에 맞설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유일한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제한된 의미에서 그랬지만요.
그는 탄핵안을 발의했고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쿠치니치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가 지지할 만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봄, 저는 미국 정치에 관한 온라인 토론 그룹에 몇 개 참여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헌신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86. 쿠치니치에 대한 이메일 토론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 몇몇은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 쿠치니치의 캠페인 매니저인 데이비드 스완스는 전쟁을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운동이 전쟁을 넘어선 세계를 운영하며 여러 차례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2004년에 거의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된 라 출신 짐 카와카미도 만났습니다. 카와카미는 나중에 제가 디자인을 도왔던 뉴스레터 등 그의 글에서 민주당의 주류 노선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쿠치니치가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충분히 설득력이 없었고 평화부 법안은 너무 순진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어떻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후변화와 부의 분배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조했고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에서 제기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쿠치니치의 선거운동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토론 그룹과 그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그가 예비선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강력하고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제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 훌륭한 훈련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개념과 전략을 187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문학 공부에서 멀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쿠치니치가 경선에 오래 머물 계획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토론 그룹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쿠치니치가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주장을 펼쳤고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여 예상치 못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숨은 주역들이 그가 너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는 발언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토론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아이디어가 최고위층에서 거부당하고 있고 쿠치니치가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006년 워싱턴 DC에서 쿠치니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가장 반갑게 맞아주었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저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존 케리는 끝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이는 존 케리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부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열성적인 팔로워들이 정치 공작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았고 대화는 실제 정책 토론에서 벗어나 사소한 이슈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188.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미국 사회의 전례 없는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끔찍한 타락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나라의 방향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부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으며 동료 미국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재앙뿐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쿠치니치 팀과 함께 일하면서 개념과 주제를 간결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훈련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술적인 글쓰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이메일은 저를 조금씩 저널리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동시대 이슈에 대한 2페이지 분량의 짧은 기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술적인 글과는 달리 저는 그런 일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연구 동료들과 교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훗날 다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제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대한 학계의 영향력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알퍼와 다른 교수진과의 대화, 그리고 대학 행정부가 저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저는 2004년 5월에 있을 테뉴어 심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9. 위원회는 저를 만난 적도 없었고 제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계약에 필요한 학술 출판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정권자가 판결을 내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3가지 단계를 거쳐 준비했습니다. 1. 밥서터가 추천해준 정부 및 싱크탱크의 다양한 인맥을 추적했고 2. 평소 같았으면 절대 지원하지 않았을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술직에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3. 파크랜드 대학이라는 지역 커뮤니티 기관에서 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원한다면 무기한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고 급여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샴페인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저에게 당분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편지나 전화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해온 대학, NGO, 기업, 기타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준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르크스주의자 친구는 몇 년 후 제가 계급에 대한 배신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환원주의적 분석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해석에는 일정한 논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에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전체주의 정부와의 협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스토리라인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명함을 들고 다니던 저로서는 체계적으로 190.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 특히 거슬리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결국 제 존재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모두가 저를 아예 곁에 두지 않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나중에 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겪었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기시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 부서와 비교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와 잘 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3자에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싸움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뉴욕타임즈나 스팸 이메일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4년 여름까지 언론에서 제 사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및 국제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제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실직 또는 급격한 불완전 취업으로 파크랜드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면접과 채용 제안으로 이어진 구인 제안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다소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2004년 4월 일리노이 대학교 캠퍼스를 걷다가 191. 일리노이 빌딩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을 위한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FBI와 CIA가 설치한 부스를 돌아다니다가 CIA 채용 담당자 중 한 명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기관, 대학, NGO, 기타 조직과의 면담에서 매번 거절당했던 저는 그 만남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채용 담당자에게 명함을 남기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채용 담당자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저는 언어치료 수업에서 많이 다듬은 제 최근 이력서 4본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이력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몇 주 후 저는 더 자세한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2004년 가을에 공개 정보를 전담하는 CIA의 한 부서인 FBIS 해외 방송 정보 서비스의 일본 부서에 지원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했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된 신문 기사를 받고 1급 시험의 일부로 번역을 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FBIS는 전 세계 고위급 신문의 중요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여 정부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국무부 및 기타 정부기관의 구성원에게 중요한 정보원이며 영어 저널이 아닌 현지 언어로 된 기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으로 제공합니다. 2004년 5월 저는 마지막 해외 근무 시험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곳의 대학과 정부기관에서 아시아에 192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FBIS의 일본팀에서 근무하는 한 청년을 만나 사무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한국 팀원들과도 마주쳤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사무실에서 기울인 노력을 보니 제 지원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년 여름까지만 해도 FBIS에 지원하는 것이 취업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파크랜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거나 실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일자리가 사라졌는데도 FBIS 자리가 저에게 남아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CIA는 충분한 힘을 가진 조직이며 내부의 깊고 복잡한 자금 조달 구조, 즉 외부의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파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딥스테이트 구조는 매우 위험하지만 특정 파벌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이 CIA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애초에 CIA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극도로 힘든 시기에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미래가 암울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2004년 9월, 저는 버지니아주 레스턴으로 일본어 번역을 위한 FBIS 채용 면접을 보러 불려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면접이 진지한 193 것인지 아니면 정교한 게임의 일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진짜 모호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CIA가 제 비행기 표를 배상해야 했지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후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날아가 면접 장소 근처의 홀리데이 인에 묵었습니다. 호텔 안은 CIA 면접을 보러 온 20에서 30대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이들은 면접의 모든 과정이 비밀에 붙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레스턴에서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체크인할 때 공개적으로 CIA 패키를 받았고 면접 장소로 이동할 호텔 앞 미니밴에 언제 탑승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젊은이들과 나눈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이상이 무자비하고 민영화된 정부의 제재소에 공급되는 것을 보고 슬펐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일리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단조로운 관료의 짧은 환영 강연을 들은 후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숲이 우거진 부지의 목재 판넬로 된 2층 건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 건물에서 각자의 부서 전문가와 1:1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닐라 봉투에 인쇄된 일정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194.